시청자 여러분, JTBC 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대선을 28일 앞두고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가 선거운동을 중단한다고 선언했습니다. 당 지도부가 당 밖에 있는 한덕수 후보와 단일화시켜 자신을 강제로 끌어내리려 한다고 반발하면서입니다. 3차 투표까지 거쳐 뽑은 후보를 24시간도 안 돼 당이 자기 손으로 흔들기 시작하면서 결국 사흘 만에 선거운동까지 멈춰서게 만든 황당한 상황인 건데, 당내에선 김 후보가 경선 때 했던 단일화 약속을 뒤집었다며 좌파식 조직 탈취라는 여과 없는 비난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첫 소식 유한울 기자입니다. 힘내십시오. 화이팅! 1박 2일 영남권 일정을 이어가던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공식 일정 중단을 선언했습니다. 대통령을 지키지 못한 당에서 이제 당의 대선 후보까지 끌어내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일정을 지금 시점부터 중단을 하겠습니다. 김 후보는 우선 당이 후보 측에서 요구한 선거대책본부와 사무총장 등 당직자 임명에 협조하지 않는 걸 이유로 들었습니다. 여기에 지난밤 지도부가 의원총회와 비대위 회의를 연달아 열고 내린 결정들도 문제 삼았습니다. 유상범 의원을 단일화 추진 본부장으로 임명한 걸 일방적인 구성이자 통보라고 보는 한편, 오는 8일부터 전국위원회와 전당대회를 잇따라 소집한 것 역시 후보를 끌어내리려는 움직임으로 의심하는 겁니다. 둘 다 당헌 당규를 개정할 때 거치는 절차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후보 단일화가 여의치 않으면 당헌 당규를 개정해서 김문수 후보의 이 지위를 끌어내리려고 하는 것 아닌가라는 강한 의심을. 당에선 기자회견을 자청해 모든 경우의 수를 고려한 행정 절차일 뿐이라고 해명에 나섰습니다. 전당대회 소집을 해놓지 않으면 단일화 후보를 뽑아놓고도 이분이 우리 당의 대통령 후보가 안 돼서 선관위에 등록을 못하는, 후보 등록을 못하는 그런 사태가 벌어지는 겁니다. 하지만 이 역시 무소속 한덕수 후보로 단일화할 경우를 상정하고 있는 데다가 지도부가 전당원을 대상으로 내일 단일화 찬반 투표까지 실시하겠다고 선포하면서 김 후보 측은 계속해서 진정성을 의심하는 모습입니다. 김 후보는 우선 서울로 올라와 다음 행보에 대한 숙고를 이어가겠다는 방침입니다. JTBC 유한울입니다. 국민의힘은 최종 후보가 선출되자마자 단일화를 압박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모인 대화방에선 김문수 후보에 대한 비난이 쏟아지고 있는데, 심지어 김 후보 캠프에서 주요 직책을 맡고 있는 의원까지 원색적인 비난을 쏟아냈습니다. 김필중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의원총회가 어제에 이어 오늘 15시간 만에 다시 열렸습니다. 안건은 김문수, 한덕수 후보의 단일화 촉구로 어제와 같습니다.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김문수 후보에게 최후 통첩도 날렸습니다. 단일화에 대한 확실한 약속, 이제 와서 그런 신의를 무너뜨린다면 당원과 국민을 배신하는 것이고. 이어 내일 단일화 관련 전 당원 투표도 예고하며 11일까지 단일화를 못하면 사퇴하겠다고도 했습니다. 그리고 만약 목표한 시한 내에 대통령 후보의 단일화에 실패한다면 저는 당연히 이에 대한 책임을 지고 비대위원장을 사퇴할 것입니다. 의총은 정작 1시간 만에 끝났습니다. 지도부가 김 후보를 직접 만나러 급히 대구로 출발했기 때문입니다. 때마침 한덕수 무소속 후보의 대구행 소식도 알려졌습니다. 결국 국민의힘 지도부가 무소속 후보와 함께 자신의 당에서 배출한 후보를 압박하는 모양이 된 겁니다. 하지만 김문수 후보가 일정을 모두 중지하고 서울로 올라오겠다고 밝히면서 지도부는 출발한 지 약 30분 만에 발걸음을 돌려야 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 텔레그램 방에서는 김 후보에 대한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단일화 약속을 지키라는 건데, 심지어 김 후보 캠프에서 주요 직책을 맡고 있는 한 의원은 김문수 후보가 전형적인 좌파식 조직 탈취를 보이고 있다고 적었습니다. 또 당 기득권으로부터 피해자 코스프레로 정당성을 확보하고 조직을 해체하는 전형적인 좌파적 노선 투쟁이라고도 했습니다. JTBC 김필준입니다. 네, 보신 것처럼 대선이 28일밖에 안 남았는데 국민의힘 지도부와 김문수 후보가 단일화 문제로 정면 충돌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 전원은 지금 비상대기를 하고 있다는데 정치부 강버들 기자와 좀 더 이야기 나눠보죠. 자, 강 기자, 대선판에서 처음 보는 상황이 펼쳐졌는데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네, 오늘과 내일 정해진 일정을 중단하겠다면서 김문수 후보가 한 얘기 먼저 들어보시죠. 단일화에 대해서 한결같은 마음입니다. 하지만 당이 대선 후보에 대한 지원을 계속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럴 거면은 경선은 왜 세 차례나 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또 후보로 선출된 지 사흘 만에 이렇게 감정의 골이 깊어진 겁니까? 네, 불만은 선출 당일부터 혹은 그 이전부터 차곡차곡 쌓였던 걸로 보입니다. 오늘 아침 김재원 비서실장은 CBS 라디오 인터뷰에 출연해서 경선 기간 내내 수모를 당했다고 했고요. 후보로 선출된 3일 사무실에 찾아온 지도부가 7일까지는 단일화를 하라고 일방적으로 요구했다고 한 것부터 이 사무총장 교체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까지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같은 홍보 기획사에서 한덕수 후보도 당의 지위로 같은 우리 후보와 똑같은 방식으로 사진 촬영을 하고 있다고 확인을 했습니다. 네, 당이 김문수 후보의 것뿐 아니라 무소속 한덕수 후보의 공보물도 같이 제작을 하느냐는 건데요. 당은 이런 입장입니다. 이양수 사무총장은 단일화를 한다고 했으니 실무 입장에서는 둘 다 준비할 수밖에 없다. 대신 돈은 한덕수 후보가 내고 우리가 이용하는 업체에 맡기라고 했다고 설명을 했고요. 이런 걸 문제 삼는 것 자체가 단일화 의지가 없다는 것 아니냐고 했습니다. 또 어쨌든 당이 선출한 후보인데 당이 흔들고 있다 이렇게 비춰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오늘 의원총회 이후에도 비슷한 일이 또 벌어졌습니다. 네. 이 당 지도부가 지역에 있는 김문수 후보를 찾아가기로 결정한 직후에 한덕수 후보 역시 김 후보를 만나러 대구행에 가는 게 알려졌습니다. 네. 이 무소속 후보와 당 지도부가 이 단일화를 설득하기 위해 같이 움직이는 모양새가 된 겁니다. 이런 모습을 두고요, 국민의힘의 한 의원은 당이 조금 더 세련되게 했어야 했다. 이런 갈등이 계속 노출되면서 단일화 시너지 효과를 얻기는 힘들게 됐다. 걱정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김문수 후보 선거 일정을 중단했는데 그럼 앞으로는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네, 김문수 후보 측은 내일까지 예정된 일정을 중단한 게 자진 사퇴 등을 염두에 둔 건 전혀 아니라고 했습니다. 네. 현재 압박이 매우 부당하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요. 이 11일 후보 등록 전 단일화를 해야 한다는 당의 요구에는 무기한 버티기로 대응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권영세 비대위원장 역시 단일화가 시한 내에 안 된다면 자리를 내놓겠다고 배수진을 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결론이 날 때까지 국민의힘은 시끄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짚어보겠습니다. 강버들 기자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덕수 후보는 단일화 실패는 국민에 대한 큰 배신이라며 김문수 후보를 압박했습니다. 국민의힘 지도부와 협공을 하는 모양새인데 자신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더 많다며 물러서지 않겠다는 뜻도 내비쳤습니다. 신진 기자입니다. 오늘 오전 관훈 토론회에 참석한 한덕수 무소속 예비후보는 김문수 후보를 향해 단일화 압박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단일화가 실패할 거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것은 바로 국민들에 대한 큰 배신이고 배반이 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후보에 대해선 잘못된 내공을 쌓아왔다며 비판했고 잘못된 내공이 쌓인 겁니다. 그분의 지금 하고자 하는 정책은 저는 국가를 위해서 전혀 도움이 안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기는 조금 어렵습니다만 대부분 도움이 안 될 겁니다. 김문수 후보와 지지층이 겹쳐 단일화의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엔 내가 더 지지율이 높다고 맞받아쳤습니다. 저를 지지하는 분들이 훨씬 많더라고요. 우선 디딤돌이 되겠다는 생각이 확실합니다. 권력을 배분하고 그리고 임기도 3년으로 마치고 저는 확실하게 떠날 겁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 국정책임의 제2인자로 계엄을 막지 못한 데 대한 사과는 없었습니다. 오히려 헌법재판소가 자신에 대한 탄핵을 기각하며 내란죄에 대한 혐의는 없어졌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어제 손학규 전 민주당 대표에 이어 이낙연 전 총리를 만나며 빅텐트 적임자임을 강조했습니다. 한 후보 출마 직전 한 전 총리가 후보로 거론된 것 자체가 비상식적이라고 비판했던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도 만났습니다. 한편 한 후보는 김 후보를 직접 만나 설득하기 위해 대구로 가려고 했으나 김 후보의 일정 중단 선언으로 두 후보는 만나지 못했습니다. JTBC 신진입니다.
네, 여기서 팩트 체크 하나 해드리고 가겠습니다. 조금 전 전해드렸듯 한덕수 후보가 오늘 토론회에서 최근 있던 헌법재판소의 판결들을 인용했는데 따져봐야 할 부분들이 있습니다. 바로 김혜미 기자와 팩트 체크 해보죠. 자, 김 기자, 먼저 한덕수 후보가 정확히 뭐라고 말했는지부터 짚어보죠. 네, 윤 전 대통령 탄핵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결 존중한다라고 말하면서도 동시에 자신은 내란과는 거리가 멀다면서 선을 그었습니다. 네. 일단 이 발언 들어보시죠. 저에 대한 탄핵 소추에 내란 동조인지 뭔지 전 잘 보지도 않았습니다만 그런 내용이 있는데 그런 거 없다고 판결을 해버렸잖아요. 헌법재판소가. 그러니까 한덕수 후보는 헌재가 자신은 내란 동조 안 했다 이렇게 판결을 했다고 한 건데 사실입니까? 네, 마치 한 후보의 내란 혐의에 대한 판단이 이미 내려진 것처럼 들리는 발언인데요. 사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네. 지난 3월 당시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 심판 결정문입니다. 헌재는 한 후보가 계엄에 적극적인 행위를 했다고 볼 만한 증거나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라고 말하면서 공무원의 중립성을 명시한 헌법이나 이 법률을 어겼다,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시겠지만 당시에 내란죄 여부는 소추 사유에서 빠졌습니다. 현재도 내란 혐의로 재판에 넘길지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된 바가 없습니다. 다만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 관계자는 JTBC에 고발당한 피의자 신분이라면서 2차례 소환 조사를 받았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그리고 한덕수 후보가 대통령목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자신이 지명한 것에 대해서도 답변을 했죠. 네, 크게 두 가지로 이야기를 했는데요. 먼저 윤 전 대통령의 절친으로 알려진 이완규 법제처장을 지명한 데 대한 질문이 나오자 네. 한 후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들어보시죠. 계엄이 나고 그 다음 날 어디서 식사를 했다 하는 건데 그거는 탄핵 계엄 이거하고는 아무 상관도 없는 일이다. 이렇게 판정을 해버린 겁니다. 이게 계엄 다음 날 있었던 삼청동 안가 회동을 얘기하는 건데 이건 수사가 한창 진행 중인 사안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당시 그 자리에 함께했던 박성재 법무부 장관의 탄핵 심판 선고를 내리면서 헌재는 회동한 사실은 인정한다. 하지만 이것만으로 내란 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이렇게 밝히긴 했습니다. 하지만 이건 한 후보 말처럼 아무 상관없는 일이다. 이런 판단이 아니라 알 수 없다. 이런 취지였습니다. 네, 그러니까 한창 수사가 진행 중이니 알 수 없겠죠. 네. 근데 한덕수 후보가 대통령목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지명한 거야말로 헌법재판소가 굉장히 분명하게 판결을 내리지 않았습니까? 네, 그랬습니다. 그런데도 한 후보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판결 취지와 아주 반대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임명을 안 한 게 직무유기라는 주장이었는데요. 한번 들어보시죠. 헌법재판관 2명이 자동적으로 임기가 만료되게 돼 있는데 그 10며칠 전에 이러한 절차가 시작도 안 되게 한다? 저는 그게 직무유기라고 생각합니다. 네, 하지만 당시 헌재 결정문에는 이처럼 권한대행인 국무총리가 재판관 지명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라면서 퇴임한 이후에도 7명의 재판관이 심리에 결정할 수 있다라고 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한덕수 후보의 발언들 김혜미 기자와 팩트체크 해드렸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이제까지는 대법원 판결에 대한 언급을 자제해왔지만 오늘은 작심한 듯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사법부를 거대 기득권으로 규정하고 자신이 처한 상황을 김대중 전 대통령 등에 빗대기도 했습니다. 먼저 하예빈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충북 증평 주민들을 만난 자리에서 조봉암 선생과 김대중 전 대통령의 사례를 언급했습니다. 가끔씩은 불의한 세력의 불의한 기도가 성공하기도 합니다. 조봉암 사법살인 됐지요. 그 훌륭한 정치인이 사법살인 됐습니다. 김대중은 왜 아무 한 일도 없이 내란 음모죄로 사형을 받습니까? 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을 앞둔 본인의 상황을 간첩죄 혐의로 사형된 조봉암 선생과 사형 선고를 받았던 김대중 전 대통령에 빗댄 겁니다. 충북 보은에선 과거 피습 당시 상처를 보여주면서 다시 한번 사법부를 겨냥했습니다. 여기 찔려가지고 이렇게 됐잖아요.
아슬아슬 1mm 차이로 살았습니다만 뭐 법률적으로도 죽이려면 죽일 수 있는 거죠. 옥천에서는 박정희 전 대통령의 아내 유경수 여사를 언급하며 정치적 이유로 누군가를 죽인 일이 많다고도 했습니다. 또 사법부를 거대 기득권으로 규정하고 대결을 벌이고 있다고도 했습니다. 상대 후보와 경쟁을 하는 게 아니라 무슨 이게 중립을 지켜야 될 국가기관들하고 총체적 대결을 벌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동안 대법원 판결에 대해 직접적인 언급을 자제해오던 이 후보가 사법부를 겨냥해 작심한 듯 발언을 쏟아낸 겁니다. 한편 이 후보는 오늘 군 복무 경력을 공공기관 호봉에 반영하는 등의 청년 정책을 발표하고 청년 농업인들을 만나는 등의 지역 일정을 이어갔습니다. 이 후보는 이곳 영동에서 지지자들이 운영하는 가게를 방문했습니다. 오늘 하루 충북에서만 총 4곳을 찾았는데 내일 전국에 들렀다가 충청도로 돌아와서 2차 경청 투어 일정을 마무리합니다. JTBC 하혜비입니다. 민주당은 이재명 후보의 재판을 대선 후로 미루라고 재차 요구하면서 사법부에 대한 압박 수위를 끌어올렸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파기 자판을 검토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사법 내란 가담자는 내란 특별재판소 법정에 세울 거라는 말까지 했습니다. 정수아 기자입니다.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재명 후보를 사냥하기 위한 사법 쿠데타의 길을 걷고 있다며 포문을 열었습니다. 공식 선거운동 시작 전인 11일 밤까지 이 후보 파기환송심 공판기일을 대선 이후로 미뤄야 한다며 재차 못 박았습니다. 합법적인 선거운동 기간은 아직 시작되지 않았지만 불법 선거 개입과 위헌적 선거 방해는 이미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미 루비콘강을 건넌 극우 내란 쿠데타 세력과 결별하시기 바랍니다. 민주당 선대위는 조 대법원장이 서둘러 파기환송 결정을 내린 건 대선 개입과 표적 재판이라며 탄핵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조 대법원장이 원심을 파기하고 직접 최종 판결하는 파기 자판을 검토했다는 의혹도 제기했습니다. 민주당은 대법관 탄핵 소추는 물론 각종 입법과 청문회, 국정조사, 특검 등 모든 수단을 검토한다는 입장입니다. 국회 법사위원장인 정청래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청문회 개최를 예고하고 사법 내란 가담자는 모두 탄핵은 물론 내란 특별재판소 법정에 세울 것이라 했습니다. 오는 7일 국회 법사위에서 대통령 임기 내 공판을 정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행안위에선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를 삭제하는 개정안을 처리할 계획입니다. 법제처장을 지낸 이석영 공동선대위원장은 대법원이 대선 전 선고를 강행하면 위헌 무효의 판결이 된다고도 주장했습니다. 피고인에게 보장된 최소한의 형사소송법상 규정을 대법원이 어겼다면 앞으로 어떤 재판도 따르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은 만인에 대한 투쟁의 시기로 접어들 것이다. 국민의힘은 후한 무치한 사법 인질극과 다름없다 비판했습니다. JTBC 정수입니다. 네, 이런 가운데 연휴가 끝나는 내일부터는 법원이 이재명 후보에게 보낸 소환장이 인편으로 송달됩니다. 이게 파기환송심 재판의 첫 관문인 만큼 이 후보가 소환장을 받을지에도 관심이 집중되는데 일단 이 후보 측은 첫 재판에 불출석할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조혜연 기자입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2일 오후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에 대한 소환장 송달에 들어갔습니다. 보다 확실한 전달을 위해 우편이 아닌 인편을 택했습니다. 소환장 송달은 오는 15일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첫 재판의 중요한 관문입니다. 나흘의 연휴가 있었던 만큼 집행관은 내일부터 소환장 전달에 나섭니다. 하지만 이 후보가 수령할지 불투명합니다. 앞서 대법원은 비서관이 받은 것을 두고도 적법한 송달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첫 시도가 무산되면 추가 송달에 나서지만 이때도 전달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민주당은 파기환송심을 대선 뒤로 미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후보 변호인단은 아직 정식으로 재판부에 기일 변경을 요청하진 않았습니다. 법조계에선 소환장을 받지 않은 채 기존 일정을 전제로 변경을 요청하는 건 설득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소환장을 받고 일정 변경을 요청한다 해도 재판부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예정대로 진행됩니다. 이 후보 측에선 고민이 될 수 있는 지점입니다. 소환장을 받고도 이 후보가 불출석하면 오는 15일 재판은 무산됩니다. 일단 15일 날 지금 공판기일이 잡혔잖아요. 예. 이재명 후보는 출석 안 하는 거죠, 이날. 그것은 출석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부터는 이 후보 없이 재판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이 후보 측은 파기환송심 절차가 급하게 진행된 만큼 대응 방안을 더 논의해야 하는 상황이란 입장입니다. JTBC 조혜연입니다. 지금부터는 저희 JTBC가 실시한 대선 여론조사 결과를 전해드리겠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3자 대결에서 어떤 후보와 만나든 크게 앞서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또 범보수 단일 후보로는 한덕수 후보가 23%로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먼저 최규진 기자입니다.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가 대결할 때 이재명 후보가 48%의 지지를 얻는 걸로 조사됐습니다. 김문수 후보가 국민의힘 최종 후보로 선출된 직후인 지난 4일부터 5일까지 조사한 결과로 4월 말에 비해 김 후보를 뽑겠다는 응답이 3%포인트 늘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이 후보가 20%포인트 이상 앞서고 있어 컨벤션 효과가 크게 나타나지 않았다는 분석입니다. 김문수 후보 대신 2일 출마를 선언한 무소속 한덕수 예비 후보를 포함시킨 3자 가상 대결에서도 이재명 후보는 48%를 얻어 각각 31%, 8%를 얻은 한덕수, 이준석 후보에 크게 앞섰습니다. 대법원의 유죄 취지 파기환송이나 국민의힘 후보 확정에도 지지율엔 변화가 없는 겁니다. 범보수 진영에서 누가 단일 후보로 나서야 할지도 물었습니다. 23%가 한덕수 후보를 지목했고 김문수, 이준석 후보를 꼽은 응답이 15%로 같았습니다. 하지만 전체의 42%는 적합한 인물이 없다거나 잘 모르겠다고 답했습니다. 보수 단일 후보 적합도를 국민의힘이 대선 후보를 정할 때 조사한 방식대로 국민의힘 지지층과 무당층에만 물으면 한덕수 후보가 44%, 김문수 후보 23%로 차이는 오차범위 밖으로 벌어졌습니다. 한덕수 후보가 보수 후보 중 주목을 받고는 있지만 출마 자체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은 여전했습니다. 출마가 전혀 적절하지 않다 48%, 별로 적절하지 않다 9%로 전체 응답자 57%가 부적절하다고 답했습니다. 특히 진보 성향 응답자의 87%, 중도 성향에서는 65%가 출마가 부적절하다고 했습니다. 다만 국민의힘 지지층에선 79%가 적절하다고 응답해 지난번 조사에서 61%가 출마해야 한다고 응답한 것보다 늘었습니다. JTBC 최규진입니다. JTBC는 반 이재명 구호를 내건 이른바 반 이재명 빅텐트에 동의하는지도 물었습니다. 응답자의 절반 이상인 53%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조보경 기자입니다.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와 한덕수 전 총리는 각자 자신을 중심으로 반 이재명 빅텐트를 쳐서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물론 이낙연 전 총리 등까지 거론하며 함께 하자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89.77%의 이재명 후보, 우려하는 모든 분들과 손을 잡고 힘을 합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후보를 반대하는 인물들이 모여 단일 후보를 내는 구상, 국민들은 어느 정도 공감하고 있는지 물었습니다. 이른바 반 이재명 빅텐트 연합에 대해 응답자의 53%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가 45%로 압도적이었고 동의하는 응답자는 31%를 기록했습니다. 잘 모르겠다는 응답자는 16%였습니다. 다만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은 78%가 동의하지 않는 반면 국민의힘 지지자는 62%가 동의해 응답이 갈렸습니다. 무당층에서는 동의한다와 동의하지 않는다는 비율이 각각 28%로 같았고 잘 모르겠다는 응답도 44%나 됐습니다. 구체적인 비전이나 공약이 없는 반 이재명 연대에 대해 여론이 긍정적이지는 못한 걸로 풀이됩니다. 국민의힘 주자와 함께 빅텐트에 참여해야 하는 인물을 복수 선택으로 고르게 했더니 한덕수 예비 후보가 53%로 가장 많은 응답을 받았습니다. 이낙연 전 총리, 황교안 예비 후보와 이준석 후보는 20%대, 유승민 전 의원은 17%에서 선택받았습니다. 국민의힘 후보와 단일화가 구체적으로 거론되는 한덕수 예비 후보 외에는 모두 20%대를 넘지 못한 겁니다. 현재로서는 보수와 진보 후보를 모두 포괄해 빅텐트로 뭉쳐야 한다는 필요성에 대한 인식은 크지 않은 것으로 분석됩니다. 기계적으로 이제 뭉치자 이런 것이기 때문에 국민적 동의를 얻기 어렵다. 이렇게 된다면 빅텐트를 통한 컨벤션 효과는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JTBC 조보경입니다.
JTBC는 이번 여론조사에서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시도가 적절했는지, 또 대통령에 당선되면 진행 중이던 재판을 계속 받아야 하는지 뜨거운 현안들에 대해서도 의견을 물었습니다. 답변은 모두 팽팽하게 나타났는데 자세한 내용 박사라 기자가 보도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대법원이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이후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을 예고해왔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 주도의 사법 쿠데타에 대해 즉각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소추 절차에 돌입하겠습니다. 이러한 탄핵 시도가 적절한지 물었습니다. 적절하다는 응답이 46%, 적절하지 않다는 응답도 46%로 같았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71%가 적절하다, 국민의힘 지지자 77%가 부적절하다고 답했는데 본인을 중도층이라 밝힌 이들 가운데는 적절하다는 비율이 50%, 적절하지 않다는 비율이 43%였습니다. 민주당이 지난 1일 국회 본회의에서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에 대한 탄핵을 추진했던 것에 대해서도 양측이 팽팽했습니다. 적절했다는 응답이 48%, 적절하지 않았다는 응답이 45%였습니다. 대통령 당선자가 이미 진행 중인 자신의 재판을 임기 중에 받아야 하는지도 물었습니다. 대통령에 당선되더라도 기존에 진행 중이던 재판은 계속 받아야 한다가 49%, 대통령에 당선되면 안정적인 국정 운영을 위해 기존 재판은 중지돼야 한다가 47%로 오차범위 아니었습니다. 잘 모르겠다는 답변은 3%에 불과했습니다. 현재 이재명 후보는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과 대장동 사건 등 5개의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대통령은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다는 헌법 84조를 근거로 이 후보의 재판이 모두 중지돼야 한다는 반면 국민의힘은 기소와 재판은 다르다며 재판이 계속돼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JTBC 박사라입니다. JTBC 여론조사 결과를 유정화 기자와 좀 더 짚어드리겠습니다. 자, 유 기자, 28일 앞으로 다가온 대선, 남은 변수가 뭔지도 궁금한데 어떤 게 영향을 줄지도 저희가 물어봤죠. 네, 이번 대선에서 가장 큰 영향을 줄 요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34%, 그러니까 3명 중 1명이 이재명 후보의 대법원 판결을 꼽았습니다. 미국과의 통상 협상, 반 이재명 빅텐트는 각각 10%대로 뒤를 이었습니다. 네, 이재명 후보의 대법원 판결이 가장 많이 응답이 나왔군요. 근데 저희 조사를 보면 대법원 선고 이후에도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이나 민주당 지지율 큰 변동은 없는 것 같은데요. 네, 앞서 가상 3자 대결 결과도 보셨지만요. 이 정당 지지율을 좀 보시면 민주당이 44%, 국민의힘이 33%로 민주당이 오차범위 밖에서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열흘 전쯤에 저희가 조사를 했을 때는 오차범위 내였는데요. 이재명 후보의 대법 선고 이후에도 민주당 지지율은 떨어지지 않았고 오히려 국민의힘 지지율이 2%포인트 하락하면서 격차가 벌어진 겁니다. 네. 같은 시기에 국민의힘은 이 대선 후보를 확정지었는데 경선으로 인한 컨벤션 효과는 사실상 없었던 것으로 풀이됩니다. 오히려 한덕수 후보와의 단일화 이슈로 경선 직후부터 잡음을 내고 있는 상황인데요. 민주당의 잇단 탄핵 추진, 이른바 줄탄핵의 경우에는 사실 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 선고 당시에 헌법재판소도 비판을 했던 사안입니다. 이걸 견제할 동력을 이 보수 진영에서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풀이가 됩니다. 지금 국민의힘은 이 단일화로 김문수 후보가 선거 일정을 중단하는 초유의 상황까지 벌어졌는데 오늘 조사를 보면 국민의힘 지지층은 당 밖에 있는 한덕수 후보를 더 원하는 걸로 나타났죠. 네, 이 가상 3자 대결에서는 김문수 후보가 28%, 한덕수 후보가 31%로 나타나서 이재명 후보와의 격차는 3%포인트 차이밖에 나지가 않습니다. 네. 그런데 이 범보수 후보로 누가 적합한지 묻는 문항에서 이 국민의힘 지지층만 떼어서 조사를 해봤더니요. 다소 다른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 후보가 57%, 김 후보가 30%로
27%포인트나 차이가 나는 건데요. 그러니까 이 국민의힘 지지자들이 오히려 이 당 밖에 있는 한덕수 후보를 더 원하는 것으로 풀이가 되는데 당 지도부가 자당 후보로 선출된 김 후보에게 단일화를 압박하고 김 후보는 반발하고 있는 이런 상황과 무관치 않아 보입니다. 네, 근데 한덕수 후보가 크게 확장성이 있는 걸로 나타나진 않은 것 같습니다. 네, 이 가상 3자 대결에서 이재명 후보는 김문수, 한덕수 후보 누가 오든 48%로 지금 나타나고 있죠. 네. 한 후보와의 격차가 더 작기는 하지만 이 후보의 지지율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난 겁니다. 이 3자 대결 결과를 좀 더 자세히 들여다봤더니요. 한덕수 후보로 단일화될 경우 국민의힘 지지자라고 밝힌 응답자의 82%가 결집했습니다. 네. 김문수 후보로 단일화될 경우에는 77%가 결집을 했는데 한 후보가 더 결집도가 높은 겁니다. 다만 한덕수 후보의 출마가 적절하지 않다는 응답은 여전히 57%로 과반을 넘었습니다. 네. 또 이른바 반 이재명 빅텐트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53%로 나타났는데요. 보수층에서도 빅텐트에 동의한다는 의견이 48%로 과반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번 조사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JTBC 홈페이지나 중앙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네, 여기까지 듣죠. 유정아 기자였습니다. 네, 계속해서 건진법사 의혹 관련 소식입니다. 검찰이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자택을 압수수색하며 확보하려던 것 중엔 배달앱 사용 내역도 포함된 걸로 파악됐습니다. 이걸 바탕으로 측근들의 실제 거주지를 확인해 다이아몬드 목걸이의 행방을 찾으려 한 겁니다. 먼저 이자연 기자입니다. 지난달 30일 검찰은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자택과 코바나 컨텐츠 사무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통일교 간부가 건진법사에게 건넨 6천만 원대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샤넬백 등의 행방을 찾기 위해서였습니다. 건진법사는 여사에게 전달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검찰은 통일교 측의 선물이 김 여사에게 간 것으로 보고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당시 검찰이 제시한 영장에는 김 여사의 휴대전화와 일기, 현금, 수표 등이 압수 대상으로 적혔는데 여기엔 배달앱 사용 내역도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배달앱에는 사용자가 언제, 어느 주소로 음식을 주문했는지 기록이 남습니다. 따라서 수사기관은 주문 기록을 보고 휴대전화 주인이 자주 방문하고 머문 곳뿐 아니라 실거주지까지 파악할 수 있는 겁니다. 휴대전화 위치 추적은 전원을 끄면 무용지물이지만 배달앱은 사용자가 직접 동호수까지 자세히 입력하기 때문에 정확도가 높다는 평가입니다. 건진법사 수사팀은 그동안 사건 관련 주요 인물의 실거주지 확인에 배달앱 기록을 적극 활용해왔습니다. 건진법사 수사의 시발점이 된 2018년 공천 청탁 의혹 수사 당시에도 거주지가 여러 곳인 압수수색 대상의 동선을 확인하기 위해 배달 주소 기록을 살폈습니다. 김 여사의 영장에 압수 대상으로 배달앱 기록이 들어간 데 대해 김 여사 측은 배달앱 내역은 김 여사 수행비서들의 실거주지를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당시 검찰은 김 여사의 수행비서 2명의 주거지도 압수수색했는데 목걸이 등 선물이 윤 전 대통령 부부 자택이 아닌 다른 곳에 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김 여사 측은 검찰이 확보한 건 김 여사 휴대전화와 일부 자료에 불과하다고 설명했습니다. JTBC 이자연입니다. 검찰은 건진법사 의혹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이 당선된 2022년을 특히 주목하고 있습니다. 통일교 측과 윤 전 대통령의 만남이 이뤄지고 김건희 여사를 위한 선물이 전달되고 통일교가 본격적으로 사업에 나서는 등의 과정이 2022년에 차례로 진행됐기 때문입니다. 이은진 기자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대선을 한 달 정도 앞두고 통일교 초청으로 방한한 마이크 펜스 전 미국 부통령과 만났습니다. 펜스 부통령의 그 부친이 6.25 참전 용사고 총동 훈장까지 받으신 분입니다. 통역은 윤모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의 비서실장이 맡았습니다. 그리고 한 달 뒤 윤 전 본부장은 당선된 윤 전 대통령과 독대했습니다. 제가 3월 22일 날 대통령을 뵀습니다. 1시간 독대를 했습니다. 거기서 동의한 내용도 있고요. 대통령 임기가 시작된 직후엔 정부 관계자들도 만났습니다. 동의한 내용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금주에 만납니다. 정부 쪽.
관계자를. 검찰은 독대 자리 등을 통해 통일교 측이 캄보디아 개발 사업 관련 청탁을 했을 거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만남 직후 윤 전 본부장은 건진 법사에게 김건희 여사 선물 명목으로 다이아몬드 목걸이 등을 전달하기 시작합니다. 압수수색 영장에 적힌 선물 전달 시점은 같은 해 4월부터 8월까지입니다. 윤 전 본부장이 여사님께서 물건 잘 받았다더라, 건강이 좋아지셨다고 한다는 내용의 문자를 건진 법사에게 보낸 시점도 이때쯤입니다. 그리고 넉 달 뒤 윤 전 대통령 부부는 캄보디아로 순방을 떠났고 이듬해 윤 전 본부장은 통일교 행사 무대에 올라 캄보디아 개발 사업이 순항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메콩 피스파크 프로젝트는 이미 실체적 건립을 위한 대항해가 시작되었습니다. 국가 단위 ODA 연대 프로젝트로 진행될 이 프로젝트에 대한 검찰은 윤 전 대통령과 통일교 측의 독대와 선물 전달, 이후 통일교의 사업 추진으로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돌아간 2022년 당시 상황을 재구성하고 김 여사에 대한 금품 로비 의혹을 뒷받침할 만한 물증과 진술을 보강하고 있습니다. JTBC 이은진입니다. 검찰 수사와 관련해 가장 큰 관심은 이 김건희 여사에 대한 조사가 언제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느냐입니다. 건진 법사 의혹, 공천 개입 의혹, 주가 조작 의혹까지 여러 건의 수사가 쌓여 있지만 김 여사에 대한 조사는 아직입니다. 박현주 기자입니다.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사건을 다시 수사하게 된 서울고검 재수사팀. 앞서 검찰의 무혐의 처분을 두고 봐주기 수사란 지적이 나왔던 만큼 수사 과정을 다시 점검해야 합니다. 헌법재판소 역시 수사 검사 등에 대한 탄핵을 기각하면서도 수사가 충실히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은 분명히 했습니다. 김건희의 문자나 메신저 내용, PC 기록 등을 확보할 필요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 적절히 수사를 지휘 감독하였는지 다소 의문이 있습니다. 사건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과 이종호 전 블랙펄 인베스트 대표 등을 조사해야 합니다. 재수사팀은 1차 수사팀 소속 검사를 불러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확인했지만 후속 조치는 아직 없는 상태입니다. 서울중앙지검이 맡은 명태균 씨 공천 개입 의혹 수사 역시 김 여사 조사에 진전이 없습니다. 김 여사 측은 변호사 선임계를 제출했지만 수사팀과 구체적인 소환 일정을 잡지는 않았습니다. 당초 6월 대선 전에 김 여사를 조사할 것이란 관측이 나왔지만 일정 조율에 진전은 없는 것으로 알려집니다. 서울 남부지검이 맡은 건진 법사 의혹 사건은 김 여사 측이 수사에 비협조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김 여사 측 변호인은 지난달 진행된 검찰의 압수수색에 대해 참고인 신분인데도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며 전직 영부인에 대한 망신주기라고 반발했습니다. 김 여사에 대한 검찰의 전방위 수사가 이루어지는 가운데 뚜렷한 성과가 나지 않을 경우 특검이 필요하다는 주장에 힘이 실릴 것으로 보입니다. JTBC 박현주입니다. 한국과 체코가 내일 체코 신규 원전 수주를 최종 확정하는 계약서에 서명합니다. 16년 만에 이루어진 중요한 계약이지만 대행의 대행의 대행이라는 초유의 상황 탓에 우리 정부에선 장관급이 참석합니다. 김재현 기자입니다. 대통령 특사단은 오늘 현지 시간 7일 체코 프라하에서 열리는 신규 원전 계약 체결식에 참석하기 위해 출국했습니다. 이번 체결식은 한국수력원자력의 두쿠바니 5, 6호기 신규 원전 건설 수주를 최종 확정짓는 행사입니다. 특사단에는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을 비롯한 관련 부처 장차관급 인사들이 포함됐습니다. 체코 측에서는 이번 체결식에 정부 수반인 페트르 피알라 총리가 직접 참석하게 되지만 우리 측에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에 이어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의 이딴 사퇴로 정상급 참석이 무산되고 주무부처 장관이 대신 가게 된 겁니다. 갑자기 권한대행을 맡게 된 이주호 사회부총리는 국내 상황 때문에 가지 않기로 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주호 대행이 가면 좋을지 검토했다면서도 내부 국정 상황이 엄중해 챙기는 게 우선이라고 봤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산업부 관계자는 우리 측에서 최대한 격을 맞추려 대통령 특사 자격으로 가는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지난 2009년에는 이명박 당시 대통령이 직접 UAE를 방문해 바라카 원전 수주를 최종 확정지은 바 있습니다. 지난 5개월간 권한대행이 4차례씩 바뀌는 혼란 속에 경제외교 공백이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JTBC 김재현입니다.
알몸 상태로 시민들에게 흉기를 휘두른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식당과 버스 정류장 등 곳곳을 오가며 난동을 부렸는데 마약이나 음주 상태는 아니었던 걸로 파악됐습니다. 김휘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은 남성이 우왕좌왕하더니 바닥에 납작 엎드립니다. 놀란 시민들이 황급히 자리를 뜨고 경찰은 곧장 남성을 제압합니다. 인근 식당에서 일면식도 없던 시민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도망친 20대 남성 A씨입니다. 식당에서 가위와 볼펜 등을 휘두른 A씨는 맨발로 300m 넘게 달아났습니다. 한 명이 다리를 빠져나와서 위로 도망을 갔어요. 맨발이었어요. 슬리퍼도 안 신고 다리는 다 보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맨발이었던 게 더 잘 보였어요. 도망치며 옷을 다 벗어버린 남성은 이곳 버스 정류장에서도 시민들을 공격하다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알몸 있는 사람 저쪽으로 이렇게 뛰어왔어. 다짜고짜라고 펜 같은 거 아주머니 안에 찌르더라. 볼펜 같은 걸 찌르고 그다음에 누른 거죠, 어깨를. 뒤에 가서 어깨로. 키 나가고 저희 엄마가 집 가게에서 키 좀 닦아주고. A씨의 난동으로 버스 정류장 등에 있던 시민 4명이 다쳤지만 모두 생명엔 지장이 없는 상태입니다. 경찰 조사 결과 마약이나 음주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파악됩니다. 경찰은 A씨를 특수상해와 폭행 혐의로 현행범 체포해 정신질환 여부 등을 확인하는 동시에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JTBC 김희란입니다. 네, 이렇게 신생아를 아는 채 낙상시키고 싶다는 글을 올린 간호사. 경찰이 수사에 나섰지만 아동 학대를 확인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현장에 CCTV가 없기 때문인데 신생아 중환자실 상당수가 이렇게 CCTV 사각지대라고 합니다. 이세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갓난 아기를 안고 낙상 마렵다고 적었습니다. 분노 조절 장애가 올라온다. 잠 좀 자라는 글도 올렸습니다. 모두 대구의 한 신생아 중환자실 간호사가 올린 글입니다. 경찰은 학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병원 측은 피해 부모에게 CCTV가 없어 실제 학대 여부는 알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CCTV가 없으니까 이거 어떻게 학대가 했고 어떤 상황이 있는지 우리가 알 수가 없다. 마음만 먹으면 이 사람들이 티 안 나게 괴롭히면 알 수가 없어요. 이곳뿐만이 아닙니다. 전국 신생아 중환자실 349곳 중 CCTV가 설치된 곳은 65곳에 그쳤습니다. 이번에 사건이 벌어진 대구의 경우 신생아 중환자실 22곳 중 CCTV가 설치된 곳은 한 곳도 없었습니다. 수도권 설치율도 20%에 불과했습니다. 서울 2곳을 제외하곤 전국 대부분 지역이 설치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부모들은 불안해합니다. 그런 일이 발생했을 때 확인할 도리가 없기 때문에 부모 입장에서는 좀 걱정되는 면이 좀 있죠. 표현을 원하지 않습니까? 유일하게 확인할 수 있는 부분들이 이제 CCTV일 수가 있는데 갓난 아기들을 보호할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JTBC 이세현입니다. SK텔레콤 유심 해킹 사태와 관련해 확인되지 않은 이야기들이 온라인상에 퍼지면서 가입자들 불안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괴담 수준의 주장까지 등장하고 있는데 가입자들이 꼭 알아야 할 게 뭔지 전다빈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가장 궁금한 건 유심 교체 꼭 해야 하느냐입니다. 유심 보호 서비스를 가입했고요.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SK텔레콤 측은 유심 보호 서비스와 비정상적으로 인증하는 시도를 차단하는 시스템 FDS만으로도 유심 교체와 비슷한 효과를 낼 거라고 설명합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유심까지 바꿔야 완벽한 3중 안전장치가 완성된다는 입장입니다. 칩 안에 있는 가입자 식별키라든가 이런 부분이 인출이 됐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 이사적인 피해는 향후에 어떤 방법으로 또 어떤 유형으로 발생할지 모르는. 현재까지 유심을 바꾼 가입자는 104만 명으로 가입자의 4% 수준입니다. 유심 정보로 내 계좌가 털릴지 우려하는 사람도 많은데 현재로선 가능성이 희박합니다. 계좌 이체에 필요한 인증서나 일회용 비밀번호, OTP는 유심에 들어있지 않아서입니다. 금융사의 어떤 어플리케이션을 접근할 때는 금융사의 보안에 어떤 접근할 수 있는 아이디라든가 패스워드도 집어넣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다만 피싱, 스미싱 등으로 추가 인증 정보가 털린다면 상황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SK텔레콤 이탈이 급증하며 위약금 면제 논란도 뜨겁습니다. 회사의 귀책 사유로 인해 해지할 경우 위약금 납부 의무가 면제됩니다. 맞죠? 예.
뭘 더 법률 검토합니까? 법조계에선 기업 평판 재고 측면에서 위약금을 면제해도 배임 가능성이 낮다는 분석이 많지만 SK텔레콤 측은 법률 검토를 거친 뒤 발표한다는 입장입니다. 보상 규모도 관건인데 책정까진 꽤 긴 시간이 걸릴 전망입니다. 인정 금액이 통상 1인당 10만 원에서 20만 원 수준으로 기존에 인정되었던 배상액보다는 높아야 되지 않나. 보상을 받으려면 직접 소송에 참여해야 합니다. JTBC 전답입니다. 올해 들어 건설 경기가 IMF 외환 위기 때보다도 심각하다는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 1분기 문을 닫은 업체가 14년 만에 가장 많았는데 불황이 더 길어질 수 있다는 관측입니다. 정아람 기자입니다. 재하청 업체를 운영하는 김모 씨. 일군 건설사에서 작년 9월부터 임금과 물류비 등 3억 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돈을 줄 테니 니네 언제까지 이거 빨리 해. 자기네들은 약속 하나도 안 지키면서 일만 시키는 거야, 일만. 이게 대기업이 맞는 행태냐고요. 사비를 털어 메꿔봤지만 이젠 한계에 도달했습니다. 저도 내야 될 세금을 못 내고 있습니다. 다른 돈을 써가면서 메꿔놓은 게 2억 정도가 되는 거예요. 이제는 너무 한계가 온 거죠. 규모가 작은 업체일수록 상황은 더 열악합니다. 건설계에 그냥 사람들 몇 명이서 이렇게 다니는 소상공인 같은 업체들은 다 아예 그냥 뭐 길거리 나앉게 생겼습니다. 전국적으로. 전례 없는 건설 불황으로 올해 1분기 폐업한 건설업체는 160곳. 1년 새 20% 가까이 급증하며 14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건설업 생산을 보여주는 건설기성은 올해 1분기에 1년 전보다 20% 넘게 급감했는데 IMF 외환위기 당시였던 1998년 3분기 이후 감소폭이 가장 큽니다. 이 같은 건설 경기 불황은 더 길어질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올해 사회 간접 자본 SOC 예산은 1조 원 가까이 줄며 공공부문 수주 역시 여의치 않은 상황입니다. 최근에 민간이 어렵다 보니까 공공의 역할 차원에서 저수지와 관련된 부분들 노후화된 것도 있고 상하수도 관련된 시설들이 노후화가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방 광역시 중심에 좀 투자가 필요하다. 건설 생산과 수주 모두 급격히 쪼그라들면서 관련 하청업체뿐 아니라 고용시장마저 나빠지는 악순환이 심해지고 있습니다. JTBC 정아람입니다. 네, 따뜻한 5월, 나들이 하기 더없이 좋지만 반갑지 않은 꽃가루 역시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알레르기가 있는 분들에겐 괴로운 시기인데 비예보뿐 아니라 꽃가루 예보도 잘 살피셔야겠습니다. 박상욱 기자입니다. 제주의 오름 위로 뿌연 안개가 피어오릅니다. 바로 송화가루입니다. 봄바람을 타고 퍼져나간 송화가루는 하늘도 자동차도 뒤덮었습니다. 좀 눈도 아프잖아요. 안약도 필수로 넣어야 되는 것 같아요. 알레르기까지 유발하는 봄철 꽃가루는 꽃이 아닌 나무에서 비롯됩니다. 가장 농도가 짙은 소나무뿐 아니라 참나무와 자작나무 꽃가루도 알레르기를 가장 심하게 유발합니다. 시내의 공원이나 나들이객이 자주 찾는 숲에서 쉽게 볼 수 있는 나무입니다. 문제는 꽃가루에 노출되는 시기가 점점 길어진다는 점입니다. 온난화가 되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개화 기간이 꽃가루가 날리는 기간이 한 20-30년에 비해서 한 보름 정도 늘어난 부분도 분명히 있고요. 평균 기온이 1도 높아질 때마다 나뭇잎이 열리는 개엽은 3.6일 빨라지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기온이 오를수록 꽃가루가 더 일찍 날리는 겁니다. 특히 소나무의 경우 평균 5월 25일부터 날리기 시작한 송화가루는 지난해 5월 2일로 20여일 당겨졌습니다. 알레르기 환자도 늘고 있습니다. 꽃가루를 포함한 알레르기 비염 진단율은 2010년 15.7%에서 2023년엔 20%가 넘었습니다. 오늘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매우 높은 수준을 보인 소나무 꽃가루 농도 위험지수는 내일 높음을 보이겠습니다. 참나무 위험지수는 중부 일부 지역에서 높음 수준일 걸로 기상청은 내다봤습니다. 전문가들은 꽃가루 예보를 참고해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이 거의 유일한 알레르기 예방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JTBC 박상욱입니다. 트럼프가 외국에서 제작된 영화에 100% 관세를 매기겠다고 발표한 걸 백악관이 하루 만에 철회했습니다. 그러더니 이번엔 의약품 관세를 예고했는데 갈수록 막무가내식으로 정책을 꺼내든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워싱턴 정강현 특파원입니다.
현지 시간 5일 백악관은 종일 곤혹스런 분위기였습니다. 전날 트럼프 대통령이 돌발적으로 발표한 영화 관세 100% 때문입니다. 막무가내로 발표된 탓에 당장 관세가 부과되는 외국산 영화에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OTT도 포함되는지부터가 논란이 됐습니다. 헐리우드에선 오히려 미국 내 제작비만 더 오르게 할 거란 불안감이 커졌고 실제 열흘 넘게 상승했던 넷플릭스 주가도 약 2% 하락했습니다. 백악관은 언론에 영화 관세에 대한 최종 결정은 아직 내려지지 않았다는 성명을 내며 뒷수습에 진땀을 흘렸습니다. 참모들이 겨우 수습에 나섰지만 트럼프는 또 다른 관세 폭탄을 꺼냈습니다. President, on the pharmaceutical side, have you made any determination on kind of what those tariff rates may look like and the timing of those? I have. I'll announce it over the next 2 weeks. 이번에도 적용 항목 등 구체적인 요건은 밝히지 않은 채 일방적인 부과 방침만 내놨습니다. 트럼프는 세부 조율이 필수적인 관세율까지도 자신이 먼저 정하겠다는 입장입니다. They don't set the deal. I set the deal. So at a certain point, I'll be just setting a certain tariff number. 이 때문에 관세 부과 항목조차 정리되지 못한 채 발표됐다가 뒤집히는 패턴이 반복되는 중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정책을 여러 번 번복하면서 미국 내 경제 불안감은 더 커지는 모양새입니다. 미국은 현재 한국을 포함해 18개 국가와 관세 협상을 벌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락가락하는 관세 정책에 관망하는 국가들이 늘어나면서 실질적인 합의는 한 건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워싱턴에서 JTBC 정강현입니다. 돌아온 비하인드 뉴스 이성대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자, 이 기자 첫 번째 키워드 볼까요? 네, 첫 번째 키워드 바로 보겠습니다. 강 건너 불구경. 자, 지금 국민의힘은 단일화 문제로 갈등이 최고조에 이르는 모습이죠. 네. 자, 어제 이어 오늘도 의원총회를 열었습니다. 자, 그런데 경선에서 2등으로 탈락했던 한동훈 전 대표 어젯밤이었죠. 자, 국민의힘의 의총이 열리는 바로 그 시간에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하면서 국민 보기에 부끄럽고 마음이 안 좋다라고 당내 상황에 대해서 비판을 했습니다. 자, 그 장면 먼저 보고 가겠습니다. 결국 이렇게 될 줄도 모르고 저를 맡기만 하면 된다. 뭐 이렇게 생각했던 건가요? 뭐 제가 2대1로 싸운 건가요? 결국은 이렇게 될 수밖에 없잖아요. 이런 상황이었다면 제가 마음이 안 좋습니다. 마음은 안 좋고요. 밥은 맛있게 먹겠습니다. 먹방도 같이 하는 건가요? 근데 한동훈 후보 말은 그러니까 나만 떨어뜨리면 단일화될 줄 알았냐 뭐 이런 거군요. 그렇습니다. 김문수 후보가 한독수 후보로의 일방적인 단일화에 무조건 찬성할 줄을 친윤계가 알았다. 그건 착각이었다. 이런 지적인 것이죠. 네. 김문수 후보가 버틸 줄을 몰랐느냐라는 겁니다. 참고로 친윤계의 집중 견제를 받았던 한동훈 전 대표는 지금 마치 남의 일을 얘기하는 것처럼 마치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평론하는 모습을 보여준 셈이죠. 참고로 한동훈 전 대표 측의 핵심이죠. 김종혁 전 최고위원도 그동안 함께 공모해서 한동훈 몰아낸 뒤에 윤석열, 전광훈 대리인들의 개싸움이 시작됐다. 참고로 각각 한독수, 김문수 후보를 지칭하는 겁니다. 네. 당 꼬락선이 말이 아니다. 이렇게 비판에 가세했습니다. 근데 이 라이브 방송하기 전에 또 한동훈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당원 가입을 독려했던데 아무래도 대선 이후에 어떤 초점을 맞추고 행보에 나선 거겠죠? 그렇습니다. 당심을 미리 확보해서 대선 이후에 새판짜기를 노린다 이런 분석이 있고요. 네. 또한 지지자들과 소통하는 정치 플랫폼을 만들겠다고도 밝혔습니다. 참고로 지난 2017년 대선에서 당내 경선에 패배한 뒤에 청년 소통 플랫폼을 만들었던 홍준표 모델과 유사하다 이런 분석이 있고요. 또 어제도 지지자들과 소통하는 데 집중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잠깐 보시면요. 자, 국민의힘에서는 의원총회에서 심각한 분위기였던 것과 달리 한 전 대표는 여유 있게 먹방을 하거나 자신이 즐겨봤던 책의 구절을 소개해주거나 네. 참고로 레이먼드 카버의 대성당이라는 소설입니다. 또 저렇게 기타 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는데 자, 말 나온 김에 기타 실력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먹방에 뭐 기타까지 쳤군요. 또 어쨌든 대선 기간인데 한동훈 후보는 뭐 선대위에서는 아무런 역할도 안 하겠다 이런 건가요? 뭐 그런 입장인 것이죠. 참고로 보통 경선 탈락자는 공동선대위원장을 맡아서 선거를 지원하는 게 일반적인 모습이었죠. 네. 여당이든 야당이든. 하지만 지금 김문수 후보나 한덕수 후보나 모두가 탄핵에 반대했고 친윤 색채가 진하기 때문에 한 전 대표 입장에서는 참여에 소극적인 게 아니냐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철수 의원은 자, 지금 한동훈 뭐 하고 있느냐? 빨리 선대위 합류해서 선거를 뛰라. 이렇게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바로 다음 이슈도 볼까요? 자, 두 번째 이슈 바로 가겠습니다. 자, 오늘의 운세. 자, 한덕수 후보가 오늘 관훈 토론회에서 첫 검증대에 올랐는데 자, 목소리가 높아지는 부분이 있었는데 바로 배우자의 무속 논란에 대해서 부인하는 대목이었습니다. 네. 자, 앞서 박지원 민주당 의원이었죠. 윤 전 대통령 탄핵 직후부터 최근까지 여러 차례 한덕수 후보의 배우자 무속 논란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먼저 그 의혹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김건희보다 훨씬 한덕수 부인이 그 무속 방면에 대해서는 앞서요. 김건희 어머니급이라니까. 자, 그러자 오늘 관훈 토론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박지원 의원의 주장은 새빨간 거짓말이다. 지난 2022년 인사청문회에서 오늘의 운세나 토정 비결 수준에 불과하다고 분명히 해명한 바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아, 이게 과거 청문회에서도 언급이 된 거군요. 무속 논란이 꽤 예전에 나왔던. 그렇습니다. 처음 나온 논란은 아니라는 네. 셈인 것이고요. 참고로 좀 찾아보니까요. 13년 전이었습니다. 한 신문의 칼럼에 자, 배우자가 미래를 보는 선견몽, 예지몽 능력이 미래를 있어서 본다. 한덕수 총리의 관훈을 맞췄다라는 그 부인의 인터뷰가 있었고요. 네. 그 같은 해에 다른 신문의 인터뷰를 좀 보시면요.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그 배우자가 살면서 고민이 많아서 사주와 관상을 배운 적이 있었고 그 공부를 하니까 결국 사람마다 팔자가 있고 그걸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깨달음이 있었고 참고로 그 배우자는 화가입니다. 얼굴을 그리지 못하는데 그 이유는 얼굴을 보면 관상이나 그 사주가 함께 보여서 그릴 수가 없더라 이런 인터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네. 자, 이런 일화들이 지난 2022년 청문회에서 언급이 된 겁니다. 그 장면 한번 보고 가시죠. 배우자님이 명리학에 관심이 많으시고 그래서 승진할 때마다 예지몽을 꾸셨다는 그런 칼럼을 제가 읽은 적이 배우자님이 가지신 그런 관심이 국민의 일반적인 수준이다. 그렇습니다. 일간지에 매일 나오는 오늘의 운세 수준이다. 아, 그러면서 오늘의 운세 수준이다 이런 얘기가 나온 거군요. 어쨌든 야당에서는 예를 들어 한덕수 후보가 정말 후보가 된다면 검증 공세를 펼치겠군요. 여기까지 들어보겠습니다. 이성대 기자였습니다. 네, 새 교황을 뽑는 콘클라베가 내일 시작됩니다. 전 세계에서 133명의 추기경이 로마에 모였는데 누가 새 교황이 될지를 놓고 거액의 판돈까지 걸렸습니다. 윤재영 기자입니다. 누가 다음 교황이 될 것인가? 이 질문에 전 세계 도박 시장도 들썩입니다. 예측 사이트 폴리마켓엔 콘클라베 결과에 1,600만 달러, 우리 돈 220억 원이 넘게 걸렸습니다. 판돈은 계속 불어나고 있고 다른 사이트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선출될지뿐 아니라 국적, 몇 번 투표하게 될지까지도 내기 대상입니다. 이코노미스트는 판돈이 집계된 것만 1,900만 달러, 우리 돈 264억 원이 넘는다고 전했습니다. 12년 전 프란치스코 교황 선출 때의 50배에 가깝습니다. 비공식 거래까지 합하면 콘클라베가 끝난 뒤 엄청난 돈이 오갈 것으로 예측됩니다. 교황 선출에 돈을 거는 건 이탈리아는 물론 미국에서도 불법이지만 감시를 피한 베팅도 성행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말입니다. 여러 사이트에서 가장 유력하다고 꼽히는 건 이탈리아의 피에트로 파롤린 추기경입니다. 그 뒤론 필리핀의 루이스 안토니오 타글레 추기경, 이탈리아의 마테오 주피와 가나의 피터 턱슨 추기경이 당선 가능성이 높다고 점쳐집니다. 예측이 맞을지는 알 수 없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도 2013년 베르고글리오 추기경일 당시 세간의 예상을 깨고 선출됐습니다. 투표 이틀째엔 베르고글리오 추기경이 유력하다는 소식이 외부로 흘러나가며 보안에 구멍이 뚫리기도 했습니다. 이번 콘클라베도 엄격한 보안 유지가 관건입니다. 현지 시간 내일 오후 3시 콘클라베가 시작되면 바티칸에선 휴대전화 통신도 차단됩니다. 다만 수많은 신도가 모일 성 베드로 광장은 통신을 허용했습니다. 성당엔 굴뚝이 설치됐고 참석 추기경 133명도 모두 로마에 도착했습니다. 이제 굴뚝에 흰 연기가 피어오를 때까지 시스티나 성당에 격리된 채 매일 투표를 이어갑니다. JTBC 윤재영입니다.
중국도 젊은 세대가 결혼을 미루거나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원인 중에 하나로 꼽히는 게 결혼 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는 건데 이 때문에 자주 가는 식당에서 결혼식을 올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베이징 이도성 특파원입니다. 중국 산시성 타유이안시 한 유명 허거 체인점에 결혼식 장식이 꾸며졌습니다. 지난 1일 한 20대 부부가 이곳에서 100년 가약을 맺은 겁니다. 하객 140명이 찾았고 신랑 신부가 직접 춤까지 추며 분위기를 띄웠습니다. 총 비용은 22,500위안, 우리 돈 430만 원 정도를 썼습니다. 올해와 지난해 다른 20대 부부들도 이른바 허거집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허례 허식에서 벗어나 불필요한 비용을 줄이겠다는 취지입니다. 因为不管用哪种形式，婚礼的意义一直都是开心、幸福和快乐。 중국에서도 평균 6천만 원 넘게 드는 비용이 결혼을 망설이게 하는 주된 이유 중 하나입니다. 여기에 결혼에 대한 인식 변화, 청년 인구 감소 등이 겹치며 혼인신고 건수는 2013년 정점을 찍은 뒤 통계 집계 이후 최저치까지 꾸준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결혼 절벽이라는 말까지 나오자 당국도 해결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습니다. 일단 사랑해와 발음이 비슷해 연인의 날로 불리는 5월 20일에 맞춰 호적지가 아닌 곳에서도 혼인신고를 할 수 있게 하는 등 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했습니다. 지방정부들도 보조금과 소비 쿠폰 등을 내놓으며 결혼을 장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역시 고작 수십만 원 수준으로 결혼과 출산 비용을 낮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중국 베이징에서 JTBC 이도성입니다. 우리 대중문화의 1년을 돌아보는 시상식이죠. 올해 백상예술대상에서 사상 처음 예능 프로그램과 영화 촬영 감독에게 대상이 돌아갔습니다. 대중문화 최고의 축제로 꼽히는 만큼 인상적인 장면들도 잇따랐습니다. 강나현 기자입니다. 제가 아역 배우이던 시절부터 연기를 알려주신 아이유 선배님. 30년 뒤 미래에서 온 어린 후배의 귀여운 호명을 받은 선배는 잠시 말문이 막힌 아이에게 사랑이 가득 담긴 응원을 돌려줍니다. 지난 1년 동안 우리 대중문화를 빛낸 이들이 모인 자리. 시상식은 매 순간 한마디 한마디로 반짝였습니다. 18년 무명 배우는 생애 첫 수상에 울먹였고 좋아하는 모습 때문에 이 일을 시작했는데 오히려 제가 이렇게 마음의 만선을 이루고 위로를 받아서 힘들고 지칠 때마다 한 번씩 거기 보고 외치세요. 하씨! 상 받는 순간에도 예능인 모먼트는 놓치지 않습니다. 아들도 오늘 어린이날인데 함께 하지 못해서 너무 감사하고요. 또 미안하고. 겨우내 혼란과 혼돈이 거듭되며 유독 더디게 찾아온 올해 봄. 세상을 향한 목소리도 내비쳤습니다. 전쟁이 사라지고 그리고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민초들이 행복할 수 있도록 위에 계시는 분들이 좀 더 배려하시고 위대한 국민의 수준에 어울리는 그런 리더를 뽑아야 할 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올해 대상 주인공들은 모두 최초의 기록을 세웠습니다. 방송 부문에선 흑백 요리사가 대상을 탔는데 예능 프로그램으로는 처음입니다. 영화 부문에서도 처음으로 작품이나 감독, 배우가 아닌 하얼빈의 홍경표 촬영 감독이 수상의 기쁨을 안았습니다. 가장 많은 상을 받은 작품은 드라마 폭삭소가 수다로 방송 부문 작품상과 극본상, 조연상 등 4관왕을 차지했습니다. 혐오의 시대라고 하잖아요. 얘네 좀 미워하지 말고 같이 좀 잘 살아보자라는 생각이 들었으면 좋겠다. JTBC 강나현입니다. 스포츠 뉴스입니다. LG 오스틴이 어떻게든 살아남으려고 달리다가 이루수와 충돌하고 맙니다. 한화의 이상혁은 이루를 훔치다 베이스에서 팔이 떨어지자 손을 이렇게 얼른 다시 찔러 넣었는데요. 그만큼 간절했던 한화와 LG 모두 오늘도 공동 선두를 지켜냈습니다. 홍지용 기자입니다. 삼성의 한 점 뒤진 5회, 선두 타자 황영묵의 발이 한화를 깨웁니다. 원태인의 초구를 남겨 이루수를 넘겼는데 과감하게 달려서 2루타로 만듭니다. 이어진 타석에서 포수 강민호가 공을 빠뜨리자 놓치지 않고 3루를 찍습니다. 한화는 이 기세를 살렸습니다.
최재훈과 플로리얼의 적시타가 터지며 역전까지 끌어냈습니다. 6회에도 황영묵은 원아웃 주자 1, 3루에서 유격수 앞 땅볼을 치고 전력 질주로 병살을 피했고 그 사이 3루 주자 노시환이 홈을 밟았습니다. 삼성은 선취점을 뽑고도 한화 류현진에 막혔습니다. 부상 악재까지 떠안으며 4연패 수렁에 빠졌습니다. 구자욱이 3회 류현진의 공을 팔꿈치에 맞아 교체됐고 포수 강민호는 8회 최은성의 방망이를 스친 공에 무릎을 맞아 그라운드를 떠나야 했습니다. LG는 이 장면에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8회 문보경의 땅볼 때 1루 주자 오스틴이 2루로 뛰다 두산 강승호와 충돌했습니다. 수비 방해로 아웃된 오스틴은 한동안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다행히 큰 부상은 아니었습니다. 앞서 오스틴은 두산의 한 점 차로 쫓기던 6회 왼쪽 담장을 넘기는 석점 홈런으로 승부의 쐐기를 막았습니다. LG는 시즌 두 번째 8연승을 거둔 한화와 함께 공동 선두를 지켰습니다. 롯데는 선발 투수 박세웅이 SSG를 상대로 7회까지 무실점으로 틀어막는 사이 윤동희와 레이에스의 홈런포가 터져 3연패에서 탈출했습니다. JTBC 홍중입니다. 가정의 달 5월의 황금 연휴 동안 의미 있는 시간 보내셨나요?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는 내일은 전국의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고요. 낮 동안 20도를 웃돌며 온화함이 감돌겠습니다. 다만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는 만큼 옷차림에는 신경 써야겠습니다. 아침에는 남부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겠습니다. 출근길 조심히 이동하시기 바랍니다. 한낮에는 안개가 걷히고 대부분 지역에서 봄볕이 강하게 내리쬐겠는데요. 외출하실 때는 자외선 차단제를 꼼꼼히 바르시는 게 좋겠습니다. 아침에는 서울 10도, 전주 9도로 쌀쌀하게 시작하겠고요. 낮에는 서울 21도로 오늘보다 2도 정도 높겠고 특히 대구는 23도까지 오르면서 오늘보다 9도가량 크게 오르겠습니다. 어버이날인 목요일에는 25도 안팎까지 오르겠지만 금요일에는 다시 전국에 봄비가 내리면서 선선해지겠고요. 중부지방은 토요일까지 비가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룸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